관세 폭탄을 주고받아온 미국과 중국이 90일 동안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역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반년 만에 양국 정상이 화해 분위기를 만들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휴전이기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따져보겠습니다. 최근 집값과 함께 전세 가격도 떨어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이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전세보험을 들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게 됐습니다. 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데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세입자들이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제 수단인 제로페이가 이달 중에 도입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동참하면서 제로페이가 가능한 점포는 기대만큼 확보가 됐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예산 문제로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을 깎으라고 요구했더니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를 해체하라며 발끈했습니다. 두 금융당국의 해묵은 갈등이 예산 문제를 두고 터져나왔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G20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상대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90일 동안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벌써 중국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윤영 기자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이 미국산 수입 자동차에 부과한 40%의 관세를 축소하고 없애기로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끝낸 지 하루 만입니다. 앞서 미중 정상은 아르헨티나에서 회담을 갖고 90일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We'll be discussing trade, and I think at some point we are going to end up doing something which is great for China and great for the United States. 我们的合作才有利于推动这个世界的和平繁荣。 당초 미국은 내년 1월부터 220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려 했습니다. 중국은 유예 대가로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산업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그동안 반대해오던 미국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인수에 대해 승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확전일로였던 미중 무역 전쟁은 당분간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강제 기술 이전, 지식 재산권 보호, 사이버 침해 등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휴전 소식은 우리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67% 오른 2131.93에 마감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90일 동안의 휴전에 들어갑니다. 한숨 돌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담감은 여전합니다. 서주연 기자입니다. 문제는 휴전 기간에도 언제든 미중 간 대결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성은 구체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협상 내용에 따라서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굉장히 크고요. 세계 7대 수출 대국인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피해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미중 상호 관세 부과 이후 특히 선박은 수출 증가율이 55.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다른 주력 수출 품목도 이미 미중 무역 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철강이 43.7%포인트, 가전 35.8%포인트, 무선통신기기가 33.1%포인트 수출 증가율 감소를 보였습니다. 우리 산업계가 휴전이 아닌 종전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석 달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대결이 격화될 경우 우리가 최대 18조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비책은 수출 다변화를 통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별 경쟁력을 갖추는 겁니다. 하지만 미중 대결이 격화될 경우 안전지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산업 경쟁력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휴전의 안도보다 확전의 불확실성이 내년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앞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우리 산업 피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90일 동안 휴전하는 사이에 미중 타협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중국이 얼마나 미국과 이 눈높이에 맞는 협상 방안을 가져오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은 기술 이전 강제,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비관세 장벽,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타협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회주의 개혁 경제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즉 미국의 요구를 중국은 체제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서로 좀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일단 양국이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확실히 결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중국 정부의 설명에는 90일간의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하면 예정대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린다라는 미국의 핵심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또 미국 쪽 설명에는 중국이 아주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농업, 에너지, 산업 제품들을 구매할 계획이고 이 농산물은 즉각 구매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상세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반면 중국 당국의 브리핑에는 미국산 제품을 좀 더 수입할 것이다라고 간략하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예. 또 한마디로 동상이몽 속에서 협상이 재개되고 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국은 2025년도까지 제조업 초강대국이면서 또 기술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제조업 2025에 대한 꿈을 버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요. 단순히 수출과 관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지배자 자리를 놓고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깔끔한 협의가 아무래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서 기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나 기업은 어떤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예. 아세안 쪽으로 또는 아프리카 쪽으로 일단 다변화하는 거는 우리 계속되어 온 과제였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긴장도가 높아지면 수출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서 이겨나가는 게 또 우리의 또 저력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전략 전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사실상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다,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반도체 굴기에 나서고 있는 이 중국이 주춤한 사이에 우리가 좀 더 입지를 다지고 또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황금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위기를 곧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무역 전쟁을 산업 구조 조정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요즘 집값과 함께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까 봐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게 됐습니다. 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망원동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로 1년째 살고 있는 직장인 전모 씨. 최근 동네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세 보증 가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계약할 때만 해도 별로 불안하지 않았고 이런 걸 무슨 보험까지 드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동산 이제 거품 빠질 거다 이런 얘기 계속 들리고 이러니까. 하지만 전 씨의 경우 서울 보증보험에서는 보험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대출 금액과 전세 금액의 합산액이 해당 주택의 이른바 추정 시가보다 적어야 하는데 오늘부터 시가 인정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전 씨가 사는 주택의 실거래가는 2억 500만 원, 전세 보증금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면 추정 시가는 실거래가의 80%인 1억 6,400만 원으로 전세 보증금보다 적게 책정돼 가입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서울 보증보험은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적용했던 시세 인정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입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역전세난 우려 등으로 가입 요건 강화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와는 어긋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전세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른 리스크 관리인데 뭐가 문제냐? 한편에서는 지나친 리스크 관리에 정작 보험이 필요한 세입자들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와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손 기자. 네. 이렇게 지금 전세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 이유로 아무래도 요즘에 집값이 출렁이는 게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이 깡통 전세에 대비를 해서 이 서울 보증보험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 집값이 이제 전세값 아래로 떨어지는 등 주택시장 경색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지방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과 경기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서울보증보험 같은 민관 보증기관에서 먼저 움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하나의 시그널로도 볼 수 있겠는데 네. 보증보험에서는 자격 요건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서울보증보험 역시 집값이 급격히 얼어붙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의 대응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민간기관이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죠. 네. 하지만 이 전세보증금의 80%를 차지하는 아파트가 이번 가입 조건 강화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일부의 우려처럼 가입을 못해서 어려움에 빠지는 세입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혹시 다른 보증기관들도 이렇게 가입 요건을 강화할 계획은 없을까요? 그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이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고요, 주택금융공사 이렇게 두 곳이 더 있는데요. 이들 기관은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서울보증보험과 달리 당장 요건을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뭐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이들 기관도 어떻게 움직일 수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근데 이렇게 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좀 하다 보면은 보증보험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분명히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이제 집값 하락세로 인한 깡통 전세 우려가 계속해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원하는 세입자들도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전세 보증금 떼일까봐 걱정돼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건데 정작 이 보증 기관은 가입이 어렵도록 문턱을 높이면 리스크에 노출되는 세입자들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 무엇보다 전세금 보호를 통한 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보험 도입의 정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기자에게 잘 들었습니다. 경총에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도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위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먼저 상법, 공정거래법, 복합 쇼핑몰 관련 규제에 대한 신중한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입니다. 대한상의는 이런 상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기업들이 해외 투자 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주주권 그리고 재산권 침해 좀 소지가 있고 투기 자본에 의해서 이게 악용될 소지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됩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확실성 증대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격, 입찰 등의 경성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 고발제가 폐지될 경우 고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점과 공정위와 검찰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기업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 서비스 산업 등에 대해선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습니다.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뛰어납니다. 서비스의 양적 그리고 질적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대한상의는 7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네, 헌법이 규정한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은 어제까지였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긴 지 만 하루를 향해 가지만 예산안 처리는 아직 여야 갈등에 막혀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상황과 문제는 뭔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예산안 처리는 오늘도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점에 합의를 못하자 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후 5시에 정부 예산안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예. 문 의장은 의장이 아무 조치 없이 교섭단체 논의만 지켜보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도 국회를 찾아서 최근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적극적인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본회의에는 여당만 참석을 했을 뿐 야당은 아예 참석하지 않아서 예산안 상정이 처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언제쯤 되는 걸까요? 일단 이번 예산안 자체가 470조 원이라는 굉장히 슈퍼 예산으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증액 심사와 함께 또 쟁점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본회의 처리는 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고요. 예. 게다가 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오는 7일에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데다 여전히 선거제 개혁 등 여타 쟁점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불발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법정 시한을 어긴 게 올해만은 아니죠? 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그러니까 매년 12월 2일까지 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 첫 해인 2014년을 빼면 제때 처리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나마 2015년과 16년에는 법정 시한을 조금 넘긴 12월 3일 새벽에 처리가 됐지만 지난해에는 12월 6일 새벽이 돼서야 이 예산안이 늑장 처리된 바 있습니다. 네, 이 기자, 그런데 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이렇게 안 지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국회의원들 매년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도 늑장 처리가 관행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예. 게다가 소소위라고 해서 이 소위원회 밑에 더 작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 국회법에는 소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있지만 소소위는 규정에조차 없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또 회의록도 남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밀실 심사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예. 예산안이라는 게 사실 국민의 혈세의 쓰임새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는 건데 어떻게 쓰이는지 미리 알 수도 없고 또 나중에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어묵 반찬이 오른 가정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국민 반찬,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어묵의 나트륨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정에서 반찬으로, 때로는 어린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어묵. 어묵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반찬과 간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조리형 어묵의 100g당 가격은 338원에서 1,429원, 간식용 한 개에 976원에서 2,000원 수준입니다. 어묵 종류와 가격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영양 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어묵 한 개의 나트륨 함량이 하루 기준치의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어묵 3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모두 섭취하는 셈입니다.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가 표시 기준의 허용 오차를 벗어나거나 제품 표시 내용과 온라인 표시가 달라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어묵을 먹을 때는 한번 데쳐서 먹거나 조리 시에는 간장이나 소금량을 조절해야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권고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이달 중에 수수료 없는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를 도입합니다. 일단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동참하면서 이용 가능 점포 수는 기대만큼 확보가 됐다는 분석인데 소비자 호응이 관건입니다. 이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로페이의 브랜드 로고를 정하고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동참한 파리바게뜨에 이어 주요 편의점 업체 5곳과 치킨, 카페 프랜차이즈도 참여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속속 동참하면서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은 많아졌습니다. 보다 많은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사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공제를 40%를 제공할 방침이라는 것을 향후 외상결제 기능의 도입도
할 것이고요. 매장이 늘고 혜택이 많아도 정작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른 페이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40%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아요, 솔직히. QR코드가 조금 대중성은 좀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을 틀고 구동하고 찍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여기에 오프라인 간편 결제 1위 사업자인 삼성과 온라인 1위 카카오가 모두 참여하지 않아 소비자 접근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소상공인단체와 함께 제로페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금융당국이 예산 문제를 두고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금감원에 예산을 더 깎으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를 해체하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두 금융당국의 해묵은 갈등이 예산 지침을 놓고 터져나왔다는 지적입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 노조가 오전에 배포한 성명서입니다. 재벌 도우미 금융위를 해체하라. 제목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금융위가 삼성바이오 사태 등에서 대립각을 세운 금감원을 예산 심사권을 무기로 길들이기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노조가 이처럼 발끈한 데는 지난달 30일 금융위가 금감원에 보낸 예산 편성 지침이 발단이 됐습니다. 금감원의 업무 추진비와 회의 행사비를 각각 10%씩 줄이고 성과급 지급률도 낮추는 등 내년도 예산을 깎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과급이 얼마면 거기에서 이제 지급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삭감해서 비율을 적용한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과 관련해 항목별로 삭감하라는 식의 편성 지침을 내린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금감원의 반발에 금융위는 금융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운영하는 금감원에 더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편성 지침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금감원은 감사원하고 공공기업운영위원회 공은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두 금융당국은 금융감독 체제 개편과 감독 권한 등을 놓고 끊임없이 대립해왔는데 이번 예산안을 계기로 두 기관 간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곧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 기자. 네.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개 시중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지수, 즉 코픽스와 연동이 되는데 이 지수가 17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예. 통상적으로 발표 다음 날 변동금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은행들은 18일에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넉 달간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가 이전에 비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오르던 금리가 이번 달에는 갑자기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게 시장의 예상입니다. 규제가 까다로워진 지금 상황에서 금리도 올라가면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기도 어려운데 또 빌려도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매물도 많지 않은 데다가 사겠다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개인데요. 먼저 전문가 분석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예.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인상률, 미중 간 무역 갈등과 국내의 불안한 거시경제 지표, 종합부동산세 인상 여부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이 변수로 예상이 됩니다. 4가지 변수 모두 부동산 시장에는 하방 압력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시가격도 오를 예정이라서요. 보유세 부담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내년에 입주 예정 물량도 38만 가구나 되기 때문에 그럼 전세 물량이 늘어날 테고 물량이 늘어나면 자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될 테니까요. 매매가도 끌어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년 2개월 만에 60%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장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분석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전세 가격이 조정되면서 실제 이제 갭 투자를 하기에는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주택 거래량이나 또 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조정되기 때문에 갭 투자 수요자들이 차익을 보기 어려운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집을 살 때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좀 상세하게 밝힐 수 있도록 법도 개정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서울 등 투기과열 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집을 사면은 신고해야 되는 항목의 수가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다가 자기 자금하고 또 빌린 돈의 내용만 쓰면 됐는데요. 앞으로는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예. 이른바 금수저들의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는 물론이고 집을 몇 채 갖고 있는지도 함께 써야 합니다. 또 이게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은 이 역시 주택 구입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누그러진 영향으로 코스피가 213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거래일보다 35포인트 넘게 오른 2131.9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0월 2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2% 가까이 오르며 709.46으로 마감해 지난 10월 2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가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이 처음으로 뇌혈관 질환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가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은 8.9%로 뇌혈관 질환 사망 확률 8.3%보다 더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노령화에 따라 10년 전보다 폐렴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반가운 겨울비가 미세먼지를 씻겨 내려주면서 한결 숨쉬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비는 다시 전국 곳곳에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눈이 섞여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오늘 밤까지 이어지다 차츰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다른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지나겠고요. 강원 영동은 밤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기가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이제는 황사가 밀려옵니다. 전국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오전에 나쁨 단계, 남부지방은 오후에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 시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서울 7도, 한낮에는 10도로 예년과 비교해 4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안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와 울진 10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는 데다 따뜻한 남서풍까지 불어들면서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비와 눈 소식도 있는데요. 이 목요일에는 전국에,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